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미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먼저 첼시의 부상 명단을 살펴보면 첼시는 캉테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고 플리식과 에이브러햄, 오도이는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서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 파열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로프터스 치크는 부상에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경기에 출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데요. 여기서 첼시의 선발 라인업을 생각해보면 최근 램파드 감독이 골키퍼 자리에 케파 대신 카바예로를 기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두 선수가 선발 경쟁을 펼치게 될 예정이고 중앙 수비 라인에는 램파드 감독이 크리스텐센과 리디거를 신뢰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주마 혹은 토모리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좌우 풀백 자리에는 최근 알론소와 에메르송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왼쪽에는 아스필리쿠에타, 오른쪽에는 리스 제임스가 출전하고 있고 중원에는 캉테의 빈자리에 마운트 혹은 바클리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전방 라인에서는 에이브러햄 혹은 지루를 중심으로 오도이와 윌리안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도이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다면 마운트가 측면에 배치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페드로나 플리식이 출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페드로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고 플리식도 1월부터 경기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 자리에 활용할 선수가 부족하다면 마운트를 최전방으로 올리면서 3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백을 사용할 때는 왼쪽에서 알론소의 측면 공격력을 활용하고 오른쪽에서는 윌리안과 마운트가 측면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바이에른 뮌헨은 페리시치가 부상으로 뛸 수 없고 질레아 마르티네즈는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경기에는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것은 코망의 위치입니다. 이번 시즌 키미히가 주로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풀백으로 파바르가 출장하고 있는데 이때 아쉬운 점은 파바르가 공격적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나브리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선호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측면을 좀 더 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코망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왼쪽에는 데이비스, 오른쪽에서는 코망을 활용해서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데요. 따라서 플릭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나브리와 코망의 위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인상적인 전술 포인트는 레반도프스키와 밀러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반도프스키는 폭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오는데요. 이때 그나브리나 코망, 밀러 같은 선수들이 수비에 발생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되고 이 선수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 수비 조직이 혼란에 빠졌을 때 지켜봐야 하는 선수는 밀러입니다. 밀러는 좋은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데 뛰어난 선수고 과거에는 지능적인 공간 침투로 득점을 만들어냈다면 이번 시즌 플릭 감독 체제에서는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감각적인 패스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반도프스키가 낮은 지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최전방 지역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레반도프스키에게 밀러가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많은데요. 코바치 체제에서는 리그 10경기에서 4개의 도움을 기록하던 밀러가 플릭 감독 체제에서는 리그 13경기에서 5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두 팀의 경기는 첼시가 볼을 점유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역습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을 시도하는 패턴으로 경기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원에 캉테가 없기 때문에 3백을 사용하면서 조르지니와 코바치치를 중심으로 마운트와 윌리안이 중원으로 모여들고 중원에는 4명의 선수 블록을 형성하는 수비적인 경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바이에른 뮌헨은 데이비스와 코망이 좌우 측면에 넓게 배치되면서 첼시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내거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오는 움직임 그리고 중앙에서 동료 선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밀러의 창의적인 플레이까지 첼시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자신들의 공격 패턴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첼시는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역습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여기서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에이브러햄과 지루 둘 중에 어떤 선수가 출전하느냐에 따라서 역습 과정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지루가 나올 때는 지루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한 번에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고 지루가 볼을 지켜주는 동안 마운트와 윌리안 그리고 알론소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에이브러햄이 나올 때는 에이브러햄의 빠른 공간 침투를 활용해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빠르게 볼을 보내주고 공격 상황에서 에이브러햄과 마운트, 윌리안의 좀 더 활발한 스위칭이 이루어질 텐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지공 패턴과 첼시의 역습 패턴을 지켜보는 것이 이번 경기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먼저 나폴리는 쿨리발리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장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쿨리발리의 자리에 막시모비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골키퍼 자리에는 가투소 감독 체제에서 오스피나와 메렛이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스피나가 좀 더 꾸준하게 선발로 출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에서는 알랑의 출전 유무가 중요한데 알랑이 최근 불성실한 훈련 태도로 선발 라인업에서 빠져 있었지만 가투소 감독과 화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알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엘린스키가 알랑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폴리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덴메를 영입한 이후부터 덴메를 중심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부터 팀을 맡은 가투소 감독은 수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수비 상황에서 인시니아와 카웨온이 모두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고 덴메가 수비 라인 앞을 돌아다니면서 수비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인시니아가 높은 지역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을 수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나폴리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에 비해서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투소 감독이 AC밀란 시절부터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나폴리는 인시니에, 메르텐스, 카이온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의 공격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장기 부상으로 이번 시즌 더 이상 볼 수 없는 수아레즈와 덴벨레뿐만 아니라 알바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출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르셀로나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알바의 자리는 피르포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오른쪽 풀백 자리는 세메두와 세르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세메두가 90분을 소화했기 때문에 나폴리전에서는 세르지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는 안수파티와 비달 중에 어떤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느냐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몇 경기에서 비달이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출전했을 때 비달의 왕성한 활동량이 공수양면으로 팀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전방 압박과 중원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고 있고 공격 상황에서는 활발한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티엔 감독이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안수파티를 기용하기로 결정한다면 비달이 중원에서 아르투르와 선발을 놓고 경쟁할 텐데요. 여기서 지켜볼 만한 전술 포인트는 바르셀로나가 세티엔 감독의 전술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조직적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수비를 분산시키고 동시에 안수파티나 그리즈만 혹은 비달과 더용이 수비에 발생한 공간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이때 메시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주거나 상대 수비가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따라가면서 공간이 발생했을 때 직접 볼을 몰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베르데 체제에서 바르셀로나 공격의 가장 큰 문제가 메시가 볼을 잡을 때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근 바르셀로나의 공격 작업은 크게 개선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공격에 가담한 상황에서는 후방의 수비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때 전방에서 상대의 볼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곧바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부스케츠나 피케가 이번 시즌 다소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바르셀로나는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해보면 기본적으로 나폴리의 단단한 수비를 바르셀로나가 공략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 텐데 메시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잡았을 때 덴메가 얼마나 메시의 플레이를 방해해줄 수 있느냐가 두 팀의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폴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습을 진행할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아센시오, 마리아노, 아자르가 부상으로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자르의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아자르의 자리에 비니시우스가 출전할 수도 있고 비니시우스 대신 베일이 출전한다면 이스코가 왼쪽, 베일이 오른쪽 측면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수비 가담이 뛰어난 바스케스가 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모드리치와 발베르데가 선발 출장을 놓고 경쟁할 텐데 중원에 기동력이 필요하다면 발베르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모드리치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맨시티는 라포르테, 다비드 실바, 스털링, 그리고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었던 사네까지 부상을 회복하면서 팀에 있는 모든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스털링과 다비드 실바의 컨디션이 얼마나 회복되었느냐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있을 텐데 스털링이 나올 수 없다면 베르나르도 실바나 제수스가 왼쪽에 배치될 수도 있고 다비드 실바가 나올 수 없다면 베르나르도 실바나 귄도안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스털링의 출전 유무가 맨시티의 경기 방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베르나르도 실바나 제수스가 출전하게 된다면 이 선수들은 왼쪽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 풀백인 맨디 혹은 진첸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공격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는데 이 경기의 패스맵을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맨디가 측면으로 높게 올라가는 공격 전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해보면 지단 감독은 맨시티처럼 공격적인 팀을 만났을 때 공격적으로 받아치기보다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한 이후에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카세미르를 중심으로 단단한 포백과 크루투아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먼저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레알 마드리드의 강점은 벤제마, 이스코, 모드리치, 크로스처럼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수비에 성공했을 때 상대가 강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해도 볼을 빼앗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벤제마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 측면 공격수와 볼을 주고받으면서 측면 공격수가 뛰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때가 많은데요. 여기서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의 능숙한 탈압박 과정을 막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을 시도할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맨시티가 공격을 진행할 때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고 측면 수비수가 나오면서 발생하는 공간으로 데브라이너 같은 중앙 미드필더가 침투하는 공격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레알 마드리드는 카세미르가 수비에 발생하는 공간을 메워줄 텐데요. 카세미르가 수비에 발생하는 공간을 얼마나 적절하게 메워줄 수 있느냐, 아니면 맨시티가 카세미르를 따돌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두 팀의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옹과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리옹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리옹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데파이와 렌 아델라이드, 이 두 선수가 십자인대 파열로 이번 시즌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고 왼쪽 주전 수비수인 코네 또한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주전 수비수인 디부아가 2달 만에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것이 리옹에게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여기서 리옹의 선발 라인업을 예상해보면 리옹은 강팀을 만났을 때 투아르와 멘데스라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수비라인 앞에 배치하면서 최대한 단단하게 수비라인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비에 성공하면 공격형 미드필더인 아우아를 통해서 볼을 전진시키고 아우아가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벤투스전에서도 리옹은 기본적으로 단단한 수비라인과 빠른 역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에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영입한 토코 에칸비를 덴벨레와 함께 투톱으로 배치하면서 두 공격수의 빠른 공간 침투를 활용하려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4-4-2 전형을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칸비와 덴벨레 모두 신체 능력도 좋고 빠른 스피드를 갖춘 선수들이라서 단단한 수비를 갖춘 이후에 전방에서는 두 선수의 힘과 스피드를 활용한다면 유벤투스전에서도 충분히 좋은 역습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에 유벤투스를 살펴보면 더글라스 코스타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태고 피아니치, 케디라, 이과인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컨디션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출장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아니치의 경우에는 피아니치가 경기에 나올 수 없다면 벤탄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고 피아니치가 경기에 나올 수 있다면 벤탄쿠르와 램지가 중앙 미드필더의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램지의 선발 출전 유무가 유벤투스의 경기 운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3 전형에서 디발라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때 디발라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호날두가 최전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때 중앙 미드필더들이 전방으로 침투해주지 않는다면 호날두가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따라서 호날두가 리그에서는 11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벤투스의 공격 작업 자체는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최근 램지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을 때는 램지가 전방으로 부지런하게 침투해주면서 수비에 혼란을 만들어주고 그 결과 호날두에게 공간이 발생하는 장면이 자주 만들어졌는데요. 램지가 전방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호날두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램지의 경기 출전 유무가 유벤투스의 공격 작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리옹이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리옹의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램지의 활발한 움직임이 유벤투스에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리 감독이 4-3-1-2 전형도 자주 사용하고 있어서 중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한다면 호날두와 디발라 밑에 램지가 출전하는 공격 라인이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도 디발라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램지가 최전방으로 활발하게 침투해주는 플레이가 자주 나올 텐데요. 이처럼 램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유벤투스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번 주에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관전 포인트와 함께 경기를 보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